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어제 3차 TV 토론에서 또다시 격돌을 했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토론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향한 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세 후보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보면 황태자 같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로 여기까지 왔죠. 정치 이전에 신의와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그게 시작하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출발부터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 후보님 말씀은 저희가 무슨 대단한 숨길 것이 있는 것 같은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들께 드리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숨길 게 없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여론조성팀이 있다. 양문석 의원이 24개 조직적인 댓글 정황의 어떤 계정이 있다. 아마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요구할 것 같아요. 하다가 민주당의 양문석의 논리에 같이 편을 먹고 같은 당의 당대표를 공격한다? 그래서 일단 저는 논리가 이거야말로 아니라 만약에 대권을 나가려면 내년 9월에 그만둬야 됩니다. 내년 9월에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미리 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셨습니다만 이제 어제 토론에서도요, 한 후보가 제안한 이 해병대원 특검, 이 사설 여론조사팀 이 운영 의혹 이걸 놓고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어저께 3차 토론회를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비교적 차분했죠. 차분했고 차분했고 정책 토론도 많았고 예.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도를 다시 한번 정비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흩어졌던 구도들 처음에는 이게 구도가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 놓고 네 주자 간에 서로 달랐거든요. 네네. 크게 보면 이제 한동훈 후보와 나머지 세 주자 간의 전략이 달랐죠. 네. 근데 그 전략이 지켜지다가 어느 순간에 흐트러졌거든요. 다양한 이슈 제기를 통해서 과연 전략이 뭐였지라고 잊어먹을 만한 이 시점에 예. 다시 기본적인 전략 확인 차원의 어떤 그 토론회였다. 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최상병 특검과 또 뭐 댓글 논란 이런 부분도 댓글 논란 다시 가미가 됐지만 그렇죠. 최상병 특검에 갖는 상징적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상병 특검의 목적은 대통령 탄핵이고, 예. 그러니까 선거가 당장 있다 그러면 그 선거 전략 차원에서 대통령과 각을 지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다음 당 대표 임기는 선거가 없다. 네. 그렇다면 대야 투쟁을 해서 대야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 108석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대통령실의 거부권과 같이 합쳐져서 똘똘 뭉쳐야지만 야당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분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의원 같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통령실과의 차별화를 이뤄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양쪽의 전략이 다른 거죠. 이것을 재확인하는 토론회였다라고. 알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더 차분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하나 있었습니다. 여론조성팀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장한 이 논리로 같은 당인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이 여론조사팀 의혹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싸움을 보면서.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주장한 논리가 아니죠. 양문석 의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시작된 내용 자체는 예. 대통령 부인이 보낸 문자 내에 네네. 댓글팀이라는 것이 언급이 됐었고 저희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본인을 수사하라고 할 정도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상황인데 네. 거기서 야당 의원이 그 내용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과거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정원 댓글 사건,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 이 댓글 논란과 관련해서 논쟁이 됐었고 논란이 됐었고 수사를 해서 유죄가 나온 상황에 대해서 예.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를 했는데 왜 그 논리를 가지고 제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본인이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민주당을 얼마나 공격을 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 핵심적인 내용들은 네.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징하게 설명하셔야 돼요. 그냥 난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곳은 민주당이 아니라 소위 국민의힘 내부 또는 대통령실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본인이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또 집요하게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한동훈 후보가요 자신은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야당이 댓글팀 특검을 요구할 거란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당대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되더라도 저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거는 일단 한동훈 후보가 일단락을 해야 되는 의미가 아직까지는 유법사항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법사항이 있다는 이런 사실적 주장 자체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댓글 자체가 악플이었는데 예. 그 악플이 조금 더 집단적으로 움직였다. 아. 그렇다면 악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어떤 처사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거는 법적 조치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걸 한동훈 후보가 알았다라는 아직까지 주장은 없단 말이죠. 만약에 보고했다 하더라도 이게 악플인지 여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그 사실관계만 갖고는 예. 위법적 사항은 없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누군가에게 모욕적 언사를 했다.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 전제로 사과를 해야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예. 그게 정치 지도자 같으면 그런 정도의 정치적 언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위법적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따지겠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놓고 나서 이것을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는 네 후보가 서로 제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다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민주당이 제기하는 이런 진영 논리로 방어막을 쳐서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 이거 진영 논리를 갖고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대응 논리가 약간 모순된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진영 논리가 아니고 본인이 그 정도의 전제적 사과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응 논리는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장해찬 전 최고님 뭐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다른 당일 수밖에 없는데 다른 당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장해찬 최고가 나를 고소하라 내가 거기서 지시를 해서 대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각자의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데 예. 저는 이 고소고발을 안 하는 한동훈 후보의 전략은 맞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뭔가 고발하게 되면 본인한테 불리한 요소가 나올 것 같아서 고발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의혹이 있는 건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사실은 법무장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 정부와 관련돼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파급 효과에 따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뭐 25개, 29개 정도의 양문석 의원의 문제제기는 있지만 네. 그 정도 갖고 아직까지 뭐 조직적 댓글이다, 게시글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이른 거고 그렇다면 이 정도 선에서 뭐가 의혹이 더 나왔다 그러면 그 의혹은 해명해야 되지만 네. 해소하고 지금 이 정도 의혹에 대해서는 유법사항이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해소하라라고 뭔가 몰아붙일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후보께서 전제적인 사과 정도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천안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들 간의 육탄전까지 벌어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어요. 이 상황을 놓고도 당권 주자들 간의 책임 공방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세기에나 벌어질 법했던 일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의 당원뿐만 아니라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층들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를 저렇게 한 이후에 이 당이 예. 단합과 봉합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기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요. 네. 어떤 형태로든지 고소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논쟁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댓글팀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사천 논란 같은 경우가 붙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수사,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주장했던 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였단 말이에요. 예. 사법 리스크를 끌어안고 있는 정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버리지 않으면 예. 앞으로 어떻게 저희 국민에게 지지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계속 주장했던 건데 동일한 논리인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네. 동일한 논리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국민의힘이 이 당과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동일하게 던진다면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 강을 건너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예.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토론회에서요. 여당 당권 주자 4명 모두요. 지금이라도 김 여사가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명의 당권 주자가 이렇게 밝힌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고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맥락은 책임론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새로운 공방은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네네. 그런 저변에 깔린 시선을 갖고 대하는 건데 예. 지금 현재 김 여사 입장에서 보면 수사가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어서 발표가 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장면이 국민께 송출이 됐잖아요. 그 장면이 국민께 보여졌기 때문에 그 장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 내가 왜 받았는지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드리는 것은 뭐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고 예. 지금 입장에서 그 국민께 불편했던 감정 그 장면에 대한 것은 어쨌든 경위 어쨌든 간에 그 부분 내가 좀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정도의 사과를 해야 된다. 이건 4명이 다 일치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다투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 사과의 기회도 있지 않을까요? 조만간에 뭐 여러 가지 수사 방법 중에 있든가 뭐 조만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또 이 밸런스 게임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극구 말리고 싶은 사람은 저는 한동훈 후보 말리고 싶었습니다.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배우시고 또 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당대표 시켜야 한다면 골라주세요. 그래도 경험이 많고 당 생활을 오래 해온 우리 나 후보님이 더 낫지 않나. 예. 잘해 주십시오. 싸워서 이기기 쉬운 상대는 누굴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싸워서 이기 쉬울 것 같아요. 조만간 사법적인 어떤 결론이 나리라 봅니다. 무조건 반드시 꼭 이 사람과 1박 2일 여행을 함께 가야 한다면 저는 원희룡 후보입니다. 이 치열한 승부가 끝난 이후에 당의 화합을 함께하고 당의 승리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는요. 다른 사람을 당대표 시켜야 한다면 누구를 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나경원 후보를 택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두 후보 간의 이제 단일화 여부 여전히 뜨거운 관심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일화되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을 거라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뭐 제가 봐도 결선으로 넘어간다면 저는 원희룡, 나경원 두 후보 같은 경우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얘기한 게 보면 아직 때가 안 된 거 아니냐, 정치 초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때 네네. 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예. 당의 분란과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 초년병이다. 그다음에 지난 총선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대통령과 계속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반대되는 진영인 원희룡, 나경원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통해서 결선에서 만약에 어대안을 만약에 꺾어낸다면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유의미한 뜻이 아니겠는가라는 형태로 자연적인 결선행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예. 그러기에 지금까지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국민의힘 또는 보수층에게 그럴 만한 대안으로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줬는가라는 예. 부분들에서는 아직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19일 지금 투표가 시작되겠죠. 그렇죠. 그 결과를 지켜봐야지만 예. 그 이후의 상황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넘기면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 변호사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나머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변수가 뭔지 이대로 그냥 갈 것 같으신지 뭐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지난 그 충청 연설에서 있었던 그 극한 대립 이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그 친윤 대 반윤, 비윤 이렇게 다양한 친윤 대 예. 다른 윤들, 그러니까 윤과의 관계가 좀 멀은 분들과의 관계도 예. 이런 거였거든요. 경선 구도가. 그런데 지금 이제 친한 대 반한으로 되게 되면 네네. 사실 깔끔한 구도가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친한 대 반한이라고 하면 반한 쪽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반한끼리 서로 간에 연대를 하게 되면 만약에 지지선언 하더라도 지지선언 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그대로 더 지지선언 당한 분들한테 가냐. 이게 의문이었잖아요. 그동안. 1+1이 2가 되지 않는다. 예. 근데 앞으로는 1+1이 2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친한데 반한으로 되면. 이런 구도 하나 하고 많은 분들이 언급하듯이 일단은 투표율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저렇게 전당 구도가 과열되게 되면 투표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낮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조직 동원에 유리한 후보 측이 조금 더 유리한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마지막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한몫하겠죠. 만약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 측에 유리한 구도가 될 것 같고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원희룡, 윤상현, 나경원 후보 측에 유리한 구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 결선 간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충청권 연설회를 기점으로 해서 결선 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가요. 최고위원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 향해서 왕당파 이런 표현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발언과 본선 진출한 김병주 후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편하게 말하면 왕당파들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당이 일극 체제를 오히려 반정해 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대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또 5분이 완전 친명이나 찐명 최고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기존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끼는 당원들도 많이 이탈할 가능성도 많고요. 표현이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왜 왕당파가 되겠습니까? 실제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다양한 분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요. 시장 또 시의원 출신 뭐 다양하고요. 또 정봉주 같은 분도 있었고. 자, 경선 규칙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듣고 또 왕당파 이야기도 나오고 김두관 후보가 이제 이재명 뭐 때리기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어느 정도 저 소구가 될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추격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처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소위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을 통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추구해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힘들이 워낙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소위 다른 후보들, 특히 이제 김두관 후보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소위 이제 그 김두관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일극 체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지난 총선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92대 108이라고 하는 압도적 승리를 했던 선대위원장 당대표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국민이 선택했던 대다수의 의원들 같은 경우가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형태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이 민의에 맞서서 김두관 후보가 이런 상황들을 다르게 돌파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걸 이제 왕당파라는 형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당 내부 같은 경우도 어떤 대안이라기보다는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들릴 측면이 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어야 되는 본인만의 특장점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거에 표를 얻어야 될 최고위원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김두관 후보에게 유의미한 정치적인 전당대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김두관 후보가 다시 한번 좀 스스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뭐 요즘 뭐 종부세 완화라든가 금투세 유예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우클릭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을 하는 사람들 많은데 글쎄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런 우클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세요? 일단은 국민의힘의 정책적 그 방향 같죠. 그래서 일단 환영합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진정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에는 저거는 종부세는 폐지하자고 하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 방안 중에 토지보유세를 도입하자 그래요. 더 큰 걸 도입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가 아닌가라는 의미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논의하자라고 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진성준 정책의장 같은 경우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진정성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아니고 당내에서 어떤 떠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던졌을 때 어느 정도 반대가 있고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 대선 직전에 떠보는 정도의 문제 제기가 아닌가. 아직까지는 저는 이 정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떠보는 건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전략적인데 대선 전략으로 현재 당에서 이런 문제를 던졌을 때 어느 정도 불협화음이 나오고 어느 정도 반대가 심하면 안 하실 겁니다 아마. 그걸 저기 정책적 소신이 있기 때문에 돌파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반대가 심하면 슬그머니 물러설 거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실험적인 문제 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총장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거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총장의 이제 증인 채택을 놓고 글쎄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이원석 총장이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청문회까지 불러서 따져 물었겠다? 이거를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이해관계자, 당사자 여기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대통령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나오고 있는 내용 자체들은 3개월 정도 수사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가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이 나오고 있고 그 인물이 지금 중요하게 대통령 부인과 최병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되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었고 또 본인 스스로 또 대통령 부인에 대한 명품백 문제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진전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이 수사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민에게 얘기했던 내용들과 달리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보여줬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불러서 그 내용에 대해서 듣는 것 자체.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지금 전례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 부인의 이런 어떤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청문 절차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들은 좀 그것들을 거부하는가? 왜 문제가 있는가? 검찰총장 스스로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나와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저게 사실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왜 이렇게 끄느냐라고 해서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 청문 절차가 일단 유법이라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고 저 법적 근거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가 배제된 상태예요. 지금까지도. 이건 누가 했냐면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총장의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단지 윤석열 총장의. 그래서 이성윤 의원이 다 지휘했단 말이에요. 이성윤 의원 지금 의원 돼 있잖아요. 그 이성윤 의원을 불러서 물어보면 될 거고. 두 번째 추미애 장관도 불러서 물어보면 될 거고. 세 번째 박범계 장관은 당시에 진성준 의원이 그렇게 물었어요. 국감장에서. 장관일 때. 왜 도이치모터 사건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라고 했더니 성과 있다. 그리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다. 그렇게 하겠다. 이랬어요. 박범계 장관 불러서 얘기하면 돼요. 이원석 수사지휘권 자체가 없는 분을 불러서 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원석 총장이 현재 수사지휘하고 있는 돈봉투 사건, 이재명 대표의 나머지 사건, 그리고 검사 탄핵을 통해서 검사 반발에 대해서 또 압박. 이런 정도의 압박용일 뿐이지 왜 부릅니까? 나 도대체 이건 혁명적 발상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조금 반론을 말씀드리면 계속 위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요청인 거고요. 이거 국회법 문제인 거예요. 민주당이라 계속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해서 5만 명이 넘으면 청원심사를 보고할 요건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서 자동적으로 법사위에다 부의를 했어요. 국회법 125조에 의하면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65조에 의해서 중요한 안건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법사위원장이 이것을 중요한 안건으로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청문회가 지금 관찰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국민의힘이 반대하셨으니 권한쟁의 심판하신 거잖아요. 권한쟁의 심판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청문회 못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하는 게 말씀이 맞는 거지. 예를 들면 아무런 판단의 근거가 없는 국민의힘 주장 자체로 위법이다고 얘기 안 하고 위법이 되는 거겠습니까? 제가 볼 때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단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속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총장이 전체 수사에 대한 포괄적 지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짧게만 일단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검찰총장은 포괄적인 일에 대해서 국정감사 따지면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왜 지지부진하는지 아직 따지기 부른다는 거잖아요. 수사 지휘권이 없다니까요, 이분은. 왜 부르냐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청원이라는 건요, 국회의 원래 업무가 아니에요. 청원은 국회가 그중에서 일부 국회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심사에 대해서 약간의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청원에 대해서 국회가 심사해서 예를 들면 탄핵 발의 요청이잖아요. 청원 내용이. 그러니까 탄핵 발의 요청이 탄핵 발의하면 그 탄핵 발의 안 자체가 안건이 되는 거지. 청원 심사안이 안건이 되는 게 아니고 국회법도 그런 조항이 있어요. 자, 청원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청문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글쎄요.
해석의 영역을 벗어난 명확한 부분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현재 수사기관에 저런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예. 자 그때까지는 저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양쪽이 이제 법대로 한데 이 법대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짧게 여쭤볼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거부할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부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법률적 해석 수장으로서. 알겠습니다.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거부하면 다시 또 고발하는 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을?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적법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면 위법적이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국회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